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 2발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아시아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이란과 이라크 영공을 피해서 항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가 이란 테헤란행 항공편을 취소했고 스위스 항공과 에어프랑스 등도 중동 지역 항로를 바꿨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30대 중국인 여성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미국과 이란 관련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으로 고조되던 무력 충돌 위기감이 일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제재보다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라크 미국 대사관 인근 지역이 정체불명의 로켓포 공격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 대응 대신에는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들어보시죠. As we continue to evaluate options in response to Iranian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네, 류 기자, 추가 경제 제재라고 하면 어떤 옵션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이 이미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미국은 2018년부터 이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 옵션으로 떠오른 게 이라크 제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의회가 미군의 이라크 철수안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미군 철수 요구 시 이전까지 보지 못한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제재가 이라크의 원유 산업을 겨냥한 것일 경우 원유 시장에 심각한 공급 충격을 안기며 유가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또 없는 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로켓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 각국의 대사관들 모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건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8일 자정 직후 그린존의 다연장 로켓 2발이 떨어졌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등 각국 공간이 밀집한 지역으로 고도의 보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앞서 경보장치가 울렸고 로켓 중 최소 한 발은 미국 대사관에서 100m 이내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왜 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이제 출렁이던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았다고요? 네, 미국 나스닥과 S&P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다우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11시 25분 현재 전일보다 코스피는 1.12% 오른 2175.45, 코스닥은 3.21% 오른 661.51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회복세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87%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는 1.13%, 상해 종합 지수는 0.88%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9% 하락한 59달러 6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중동 하늘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을 잇따라서 중단을 하고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발 악재로 항공업계도 초비상이 걸렸죠. 우리 항공업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우선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텔아비브, 이스탄불, 두바이로 가는 중동 노선을 운영 중인데요.
이번 사태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두바이 노선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항로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태로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중동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항공사로는 유일하게 이란 노선을 운항하는 남방항공도 테헤란으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고 항로 안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말레이시아 항공도 이란 영공을 피해 운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지역으로 뭐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셨던 분들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동 노선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항공사라고 해도 이렇게 사태가 지속된다면 타격이 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면서 여행 심리가 악화해 항공 수요가 감소할 경우 항공사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아직까지 중동 노선 예약 취소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도 문제가 되는데요.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25%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유가 상승이 항공사 실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정세 불안에 따른 환율 상승도 항공사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달러로 계산하는 유류비 지급액이 늘면서 수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중증 폐렴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 체류 중인 한 중국인에게서도 유사한 증상이 확인돼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의 확산 조짐은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한 중국인 36살 여성을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격리치료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본은 앞서 음성 판정이 나온 메르스와 인플루엔자 등 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뿐 아니라 사스 등 8종의 폐렴 유발 병원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따라 결과 확인까지는 하루에서 일주일가량이 걸리는데요. 질본 관계자는 검사 결과들이 나오는 대로 즉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폐렴의 원인이 신종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메르스나 조류독감이 아닌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소식 들려오면 가장 관심 가는 건 사람 간의 전염이 되는지 뭐 이런 여부일 텐데 질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질본은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발병 환자와 가장 접촉 빈도가 높은 의료진의 전염 이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증상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탑승객까지 검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중국 우한시 방문 뒤 2주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폐렴 증상을 앓던 환자 8명이 완치 후 퇴원해 현재 중국 내 폐렴 환자는 51명이 됐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등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사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소식일 것 같습니다. 건보료를 왜 부과한다는 거죠? 네, 일단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뗀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실제 건보료는 11월부터 부과됩니다. 기자, 그런데 최근 국세청 발표를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그나마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게 건보료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율이라는 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라면 임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큼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세금을 뗄 수 있는데 이게 임대사업자는 60%, 미등록자는 50%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미등록자보다 소득의 10%를 더 경비로 인정받고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데 건보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역 가입자냐 아니면 직장 가입자냐에 따른 차이도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급 말고 올리는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월급 외 소득에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쳐 등급을 매긴 후에 건보료를 부과했는데 이 소득에 소액 임대소득이 새로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임대소득으로 등급이 올라간다면 건보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결합돼 있는 건물을 상가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가겸용주택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내후년부터는 이 주택이 받아오던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고가의 상가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래층에는 상가가, 위층에는 주택이 있는 상가 겸용주택을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상가에 주거까지 겸할 수 있어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연령대가 좀 계시는 또 어르신분들이 오게 되는 편입니다.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더 넓은 이런 상가주택은 그동안 주택으로 취급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 원 이상인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상가 부분 양도세를 별도로 계산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최대 30%까지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뒤 매각해 차익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이지만 2년 뒤엔 2배가 넘는 4억 3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장기 보유 공제 조건으로 실거주 요건까지 추가하기로 하면서 상가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지금 적지 않으시죠? 앞으로 이 경우 내 집 가격이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또 상설조사팀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정윤영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해 말에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금융위가 지금 그걸 만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자신이 보유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이에 갖고 있던 집 가격이 시가 9억 원을 넘으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가 고가 주택을 구입했어도 예외 없이 전세자금 보증이 회수됩니다. 이 규제는 이번 달 보증기간 내규 개정 이후 새로 대출받는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당초 발표를 했을 때는 이런저런 예외 기준이 조금 붙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예외 규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간병이나 전근, 부모 봉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외를 두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전월세집을 구하지 않고 굳이 고가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 예외 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반드시 고가 주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당국의 목표인 만큼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소식 하나 더 짚어보면 국토교통부가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요. 네, 사실 지난해부터 이 정부 합동으로 이 서울 전역 실거래 신고분과 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해서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등에 대한 이 집중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이상 거래건 중 이 매매 계약이 완료돼서 조사가 가능한 1,300여 건에 대해 현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에 따라서 다음 달 21일부터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토부와 감정원의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고 이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집중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죠.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금 더 힘을 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하나의 정책만으로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1.2%에 해당하는 15억 이상의 중고가 주택,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 호의 전체 주택 시장 문제를 좌우하는 게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번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 익스펙테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거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곧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많이 생겼다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7,700만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해제 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을 우선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 제곱미터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을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최근 공식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대출을 해줄 테니까 우리 예금 상품에 가입해라. 그러니까 소위 꺾기 관행을 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일부 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말씀하신 꺾기 영업을 들여다보기 위한 부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이 대출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 대출자에게 한 달 이내에 이 대출액이 1%가 넘는 이 예적금 상품을 파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해줄 때 대표자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이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도 꺾기에 해당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 대출해주는 대가로 꺾기 영업에 나서는 행위 등이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검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대표적인 은행들 꺾기 사례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 지난달 20일 이 제재를 받은 상상인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의 사례를 보면요,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이 모 기업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100억 원 대출해주면서 대출 하루 전날에 정기예금 30억 원을 팔았습니다. 또 201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10개 회사의 전환사채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235억 원 대출로 인수하면서 곧바로 160억 원어치 정기예금 가입하라 이렇게 강제했습니다. 이 저축은행은 과징금 3억 6천만 원, 또 직무정지 상당의 임직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은 꺾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불건전 영업행위 전반적으로 보는 통상적인 검사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 CES에서도 삼성과 LG의 기술력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권봉석 LG전자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권봉석 사장은 올해 기존 가전 이외에도 로봇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도 올해 6월에서 7월쯤 소비자용 로봇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전제품 같은 로봇들이 일상 속으로 성큼 더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TV 부문의 신경전이 대단한 상황인데요. 경쟁자인 삼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LG전자는 TV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형세 LG전자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의 8K TV 화질 선명도 값이 50%를 넘어서 CES의 주관사 CTA의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 초연료 TV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면서 표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제서야 경쟁사가 표준을 맞춰서 환영할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화질 경쟁에서 이제야 상대할 만하다는 뉘앙스인데요. 앞서 지난 5일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많이 선택하는 게 결국 좋은 제품이라며 LGTV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OLED TV는 영원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더블 폰에 대해서도 좀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고요. 네, 권봉석 사장은 LG전자의 폴더블 폰 출시 계획에 대해 묻자 롤러블 TV가 있는 회사가 폴더블 폰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면서 폴더블 폰 시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더블 폰을 만들 만한 기술력은 있지만 시장성이 떨어져 고민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폴더블 폰을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한 삼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LG가 기술을 둘러싼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가 지난해 말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서 전면 파업을 선언했죠. 하지만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게릴라식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실적 개선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르노 삼성 노조의 게릴라 파업 상황 소식 어떻습니까? 네, 르노 삼성 노조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게릴라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기습 파업은 지난 7일에도 있었는데요. 약 200명의 직원들을 몇 개 조로 나눠서 한두 시간씩 부분 파업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30% 수준까지 떨어지자 노조 집행부가 전면 파업에 맞먹는 효과를 내면서도 노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기자, 이게 전면 파업의 효과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은 단일 생산 라인에서 여러 종류 차량이 함께 생산되는 특성상 일부 공정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 생산 라인의 연쇄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체 근로자 등을 투입하려면 최소한 2시간 이상 준비 과정이 필요해 한두 시간만 하는 게릴라식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 이후 어제 첫 협상이 열렸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조는 협상 일정과 관계없이 사측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SUV 판매가 호조를 보여서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이번 파업에 따른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르노 삼성차는 이번 파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 1,200억 원의 손실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갈등이 르노 삼성 실적 개선의 발목을 다시 잡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르노 삼성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QM6가 지난달 국내 SUV 시장에서 7,500여 대가 판매되며 판매 1위를 차지하면서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르노 삼성 노조는 내일 서울 역삼동 분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좋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부분의 본격적인 회복 기대감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올해 반도체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지난해는 반도체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올해는 반등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다고요. 예, 업계는 물론이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부터 보면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좋아지는데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조금 더 뚜렷한 숫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연일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기대감이 좀 미리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CES 2022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 있는 김기현 삼성전자 부회장도 올해는 반도체 시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반등할 거다라는 근거도 좀 통일이 됩니까? 예, 일단 반도체 가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D램은 하락세가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 말 이후로 좀 멈춰 있는 상태고요. 낸드는 상반기 들어서 상반기 이후에 뚜렷한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를 즈음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쌓여있던 재고도 줄고 있고요. 특히 세계 3위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에다가 일본 반도체 업체의 화재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서
그동안 우려가 됐던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도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5G 상용화에 따른 수요와 글로벌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이 상반기에는 가셔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부분은 올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MBC 임종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은 9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식 재산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부석 전문업체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는 지난 2일 기준 17조 3,800억 원으로 2011년 8월보다 2배 늘었고 정몽구 회장의 주식 재산은 3조 8,629억 원으로 2011년 8월의 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크게 높아진 반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식 가치는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5% 오르며 2,17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자 하락분을 다시 반납해보는 모습입니다. 3.32% 오름세 보이며 66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틀째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9% 오르며 5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카카오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카카오 역시 2.5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주 쪽에서는 신라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팩사백과 면역항암제 추가 임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이 소식에 3.56% 오르며 1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주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방한 소식에 한한령 완화 기대감 속에 올라오면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1.5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는 데다가 미세먼지로 공기 질도 좋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병원 다니시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